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국제안보 분야 최고 권위자였고 이 한마디에 하버드 강의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6개월 세계 증시는 휘청였고 유럽은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을 파기했으며 미국조차 48시간 안에 대응책을 못 내놨죠. 강대국들은 실패했고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일본 유학생은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3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충격적인 건 한국을 제외하면 계약이 멈췄고 세계가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길래 각국 대표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딘지, 일본이 밤잠 설치며 따라잡으려는 나라가 어딘지, 그리고 중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어딘지 말입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죠. 화면에 단 하나의 국기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즈 마일론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그날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오늘은 평범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국제안보 이론을 다루는 정규 수업이었는데 그런데 어젯밤 교수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의 오랜 친구이자 안보연구원인 테일러 우주 박사였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전 세계 무기 시장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가 발견한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교수님께 긴급히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오늘 예정된 수업을 전면 변경하셨어요. 특별 강의로 전환하신 거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제 질서의 중력장 이동. 우리가 놓친 가장 중요한 변화. 교수님이 화면을 켜셨습니다. 첫 번째로 뜬 숫자가 코스피 5000이었어요. 코스피라는 건 대한민국 증시의 종합지수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체온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었냐면 단 6개월 만에 75%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이건 전 세계 모든 주요 시장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라고 하시더군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뜬 건 반도체 관련 자료였어요. 반도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요즘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 삼성이나 SK 같은 곳들이 생산하는 메모리 제품이 이미 앞으로 4년치 물량이 모두 팔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삼성이 최근 가격을 2배로 올렸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지금 당장 더 사놓겠다며 새벽부터 와서 텐트까지 치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이제는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수인데 성능이 중요해지면서 값싸기만 한 중국산 배터리는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했어요. 불도 잘 나고 효율도 떨어지니까요. 반면 한국 배터리는 품질이 워낙 뛰어나서 앞으로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 수준으로 장악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방산 분야였습니다. 방산이라는 건 무기를 만들어 파는 산업을 말하는데 교수님이 화면에 띄운 수출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테일러 박사가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재무장이라는 건 군대를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각 나라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 애들 학원비까지 다 끌어다가 미친 듯이 무기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로 트럼프 때문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시더군요. 70년 동안 미국이 중심이 되어 지켜왔던 동맹과 약속들을 하루아침에 찢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고, 중동 국가들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걸 트럼프의 종합갱판 퍼레이드라고 표현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스스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집트, 모로코 같은 중동 국가들이 무려 20년치 무기를 한꺼번에 쇼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모두가 무기고를 채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미도, 동남아시아도, 심지어 캐나다까지도요. 문제는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무기를 사려고 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네 물량도 모자라서 수출할 여력이 없고, 유럽 국가들도 자기들끼리 나눠 쓰기도 바쁜 상황이라고 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니 당연히 안 되고, 중국 무기는 품질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무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답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테일러 박사가 발견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종류의 무기를 혼자 한 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전투기부터 전차 자주포, 초계함, 잠수함, 미사일까지 육해공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도 가장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지금 바로 생산해서 내일 당장 배송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비유를 드시더군요. 마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새벽 4시에 작은 편의점도 아닌 거대한 무기 종합백화점이 대낮처럼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유일하게 혼자 가게를 열어놓은 것과 같다고요. 게다가 50% 세일까지 하고 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방산업체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호주는 자주포를, 노르웨이는 방공 시스템을, 루마니아는 다연장 로켓을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이집트와 사우디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고, 심지어 미국의 동맹인 나토 국가들까지도 한국 무기를 사가고 있다는 겁니다. 테일러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한국은 이제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고 있다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이 모든 수요를 한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앉아있던 제 머릿속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GDP 10위권도 아니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보다, 유럽보다,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가 믿고 맡기는 나라가 된 걸까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이론으로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화면을 끄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혼란이 정상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GDP, 군사비, 자원 보유량, 동맹의 크기. 이 모든 공식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과거에 있다고 하시더군요. 6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때 한국이 당한 일을 보면 지금이 왜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화면을 켜시며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우셨어요. 1966년 마닐라였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은 GDP 10위권도 아닌데,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미국보다, 유럽보다,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로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테일러가 보낸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의 보고서를, 방산업체들의 계약서를, 각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30년간 이 강의실에서 가르쳐온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님이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고 인정하시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적기 시작하셨어요. GDP, 군사비, 자원, 동맹. 이게 우리가 배운 힘의 공식입니다. 국제정치학의 근본이죠. 나라의 힘은 이 네 가지로 결정된다고 배웠어요. 경제 규모가 크고, 군사비를 많이 쓰고, 자원을 많이 가지고, 강한 동맹이 많으면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교수님이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하셨어요. GDP는 10위권, 군사비는 미국의 10분의 1, 자원은 거의 제로, 동맹은 사실상 미국 하나. 이 공식대로라면 한국은 중견국가 정도여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처럼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빠진 걸까요?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신뢰. 이 한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국제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신뢰를 힘의 요소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측정이 안 되니까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트럼프가 뭘 하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쌓아온 미국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제 맺은 약속을 오늘 찢어버립니다.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협박하고 안 내면 군대를 빼겠다고 위협하죠. 유럽은 이제 미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로는 세계 2위입니다.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데 신뢰는요. 제로입니다. 자국민들조차 중국산 분유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계약을 맺어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기술을 주면 몰래 베껴가고 약속을 해도 지킬지 안 지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은요.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켜셨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맺은 계약들의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방산 계약, 건설 계약, 기술 협력, 무역 협정. 수백 개가 넘는 계약들이었습니다. 테일러가 이 모든 걸 조사했어요. 단 한 건도 한국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전쟁이 나도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납기를 어긴 적이 없고, 품질을 속인 적이 없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강요할 수 없어요. 오직 시간과 일관성으로만 쌓을 수 있습니다. 60년. 한국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그게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군인이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힘은 총에서 나온다.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게 국제정치의 진리라고 믿으셨죠. 하버드에 와서도 똑같이 배웠습니다. 힘이 곧 정의고, 힘이 곧 질서고, 힘이 곧 평화라고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도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공식이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트럼프 이후 세상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도 아니에요. 바로 약속 불이행입니다. 믿었던 동맹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계약했던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지했던 파트너가 배신하는 것. 이게 지금 각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각 나라들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제 규모가 크고 군사력이 강하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요. 납기를 맞추는 나라를, 품질을 보장하는 나라를, 정권이 바뀌어도 계약을 유지하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만드는 건 전부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는 세계 1위, 배터리도 세계 1위, 조선도 세계 1위,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 그리고 이제 방산도 세계 최상급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제품이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약속한 가격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갑자기 수출을 금지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품질을 속이지도 않고, 러시아처럼 정치적 무기로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폴란드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삽니다. 호주가 유럽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해요. 사우디가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검토합니다. 왜요? 한국이 약속을 지키니까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다시 칠판을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친 겁니다. 힘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과거엔 힘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힘은 상대가 나를 믿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한국이 가진 건 군사력이 아니에요. 경제 규모도 아니고 자원도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건 신뢰예요. 60년간 쌓아온 신뢰.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신뢰를 만들었을까요? 6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됐을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1966년 마닐라의 흑백 사진이 떴어요. 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사진 속에 한국이 선택한 길이 담겨 있어요. 테일러가 발견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근본이 뭔지, 한국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든 답이 60년 전 이 순간에 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흑백 사진에는 낡은 회의장과 구석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한국이 당한 일을 보면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지, 왜 한국만이 유일하게 신뢰받는 나라가 됐는지 모든 게 이해될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 속 사진을 확대하셨습니다. 1966년 마닐라. 정상회의가 열린 회의장이었어요. 사진 한가운데엔 크고 화려한 원탁이 있었고 그 주위로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중앙에, 미국 대표가 그 옆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표들이 앞줄에 자리했어요. 그런데 구석을 보니까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지역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참석했어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위치는요. 주요 논의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공동성명에도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전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필리핀을 공식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자유진영 우방국이니까 당연히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필리핀 정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일정상 어렵다는 거였어요. 대통령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외교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정상 어렵다는 건 정중한 거절입니다. 지금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그때 필리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전쟁이 끝난 지 10년 남짓 지난 가난한 나라였어요.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필리핀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이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날 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경제 협력을 할 것도 없고, 기술을 배울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도 없었으니까요. 태국도 비슷했습니다. 1960년대 태국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쌀을 수출하고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도와줄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협력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확실했어요. 인구가 억 단위였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풍부했으며 국토도 광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굳이 관계를 깊게 맺을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고 주석과 고무 같은 자원으로 경제가 안정적이었어요.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라와 무엇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1955년 사진이 떴어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반둥회의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이 모인 역사적인 회의였어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비동맹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회의였죠. 그런데 한국은요,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데도요,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는데도요, 전쟁을 겪고 가난과 싸우고 있는데도요,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없으니까, 기여할 게 없으니까,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조차 한국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요. 이들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금이나 석유 같은 자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최소한 한국보단 낫다고 여겼습니다. 자원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라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라고 믿었던 거죠. 교수님이 칠판에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을 보십시오. 일본은 서구 열강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섬나라지만 해군이 강했고 빠르게 근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독일은 1차 대전 패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기술력이 있었고 교육받은 인력이 많았으니까요.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견제의 대상이었어요. 핵무기가 있었고 광활한 영토가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대상이었어요. 인구가 많았고 시장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경계의 대상도 아니고 견제의 대상도 아니고 계산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취급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국제 정치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것도 아니에요.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건요. 존재를 지우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회의에 초대받지 못하고 방문 요청이 거절당하고 회의장에서 구석자리에 앉고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건요. 이게 악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필리핀도,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도 한국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을 쓸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복수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가장 처참하게 외면당한 나라였어요. 가장 철저하게 무시당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서구에게 당했지만 아시아에서는 힘이 있었어요. 독일은 유럽에서 짓밟혔지만 기술과 인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에서 졌지만 군사력이 남아 있었어요. 중국은 반식민지였지만 땅과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했을까요? 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복수했습니까? 힘을 키운 뒤 필리핀을 무시했습니까? 태국을 외면했습니까? 인도네시아를 짓밟았습니까?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로즈.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이 그 다음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게 지금 한국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컬러 사진이었어요. 현대적인 회의장, 깨끗한 테이블, 그리고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방산업체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60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한국 앞에 서 있어요. 무기를 사러 왔습니다. 전투기를, 초계함을, 방공 시스템을요.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도 모두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를 들춰냈습니까? 복수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아니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다음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국은 복수했을까요?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했는데 힘을 키운 뒤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고 모두들 믿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죠.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 마토모토였어요. 시즈오카 출신의 엘리트 학생으로 국제정치 이론의 발기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닐까요? 마토모토가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 외무성 문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1970년대 자료를 보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일본에서 배워갔고 부품도 일본에서 수입했으며 자본도 일본 차관에 의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토모토의 지적이 일리 있어 보였거든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마토모토.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켜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도시, 헐벗은 아이들, 흙길, 초라한 건물들. 맞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어요.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부품도 모두 일본에서 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그때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수가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큰 글씨를 쓰셨습니다. 우리 대에서 끝내자. 이게 당시 한국 사회를 관통하던 생각이었습니다. 가난을 우리 대에서 끝내자. 다음 세대만큼은 이런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자. 후대가 우리에게 묻지 않게 하자. 당신들은 그때 뭘 했느냐고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복수와 축적은 다릅니다. 복수는 과거를 향하지만
축적은 미래를 향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축적은 스스로를 세우는 겁니다. 한국은 그 순간 축적을 선택했어요. 마토모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축적을 선택했다는 건 결국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현장이었어요. 한국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417km. 당시 한국 기술로는 불가능한 공사였어요.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반대했습니다. 무모하다고 했어요. 미국 전문가들도 말렸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강행했어요. 1970년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마토모토가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 고속도로 건설에도 일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건설사들이 자문했고 일본 장비가 사용됐어요. 교수님이 평온하게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공사 현장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일하는 인부들. 밤중에도 불을 밝히고 작업하는 모습. 맨손으로 흙을 나르는 사람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장비는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지는요. 아무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늘 멈추면 내일도 멈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완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토모토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1970년대. 한국은 농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지붕을 고쳤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발전이 도시에만 집중되면 나라가 갈라집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지면 내부 분열이 시작돼요. 한국은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이건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였어요. 가난한 마을도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마토모토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국가, 국민, 기업을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어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바람은 가난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아이들 굶기지 않고 다음 세대는 이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도자의 시선은 더 멀리 있었어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산업이 있는 나라, 기술이 쌓이는 나라,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를 꿈꿨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야간 학교 사진이 떴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라고 불렀어요.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배움은 출세가 아니라 탈출 수단이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마토모토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이 중동 건설 현장 사진을 띄우셨어요. 1970년대 후반. 석유 파동 이후 중동의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기업과 인력을 대거 투입했어요. 사막에서 낮에는 쉬고 밤에 일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횃불을 켜고 작업했어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 한국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외화를 벌어오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였어요. 교수님이 마토모토를 바라보셨습니다. 마토모토. 당신 질문이 맞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일본에 의존했어요. 기술도, 자본도, 부품도 일본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배웠어요. 베끼지 않았습니다. 배운 겁니다. 일본 기술자가 가르쳐주면 한국 기술자는 밤새워 연습했어요. 일본 장비를 빌리면
한국 노동자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일본 자본을 받으면 한국 기업은 그걸 어떻게 갚을지 계획했어요. 의존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배운 걸 축적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한국은 더 이상 일본 기술만 쓰지 않았어요. 1990년대가 되자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자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어요. 마토모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와 축적의 차이를 보셨습니까? 한국을 무시하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자원이 있으니, 인구가 많으니, 위치가 좋으니 굳이 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면 한국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걸 만들어야 한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태국도 마찬가지였으며,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같았어요. 한국만 달랐습니다.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한국은 복수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복수 대신 축적을 선택한 거예요. 과거 대신 미래를, 분노 대신 다짐을,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대신 스스로를 세우는 걸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60년 뒤 오늘 한국을 전 세계가 찾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마토모토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이 축적한 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일본을 추월하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일본 산업계의 반응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뛰어들 때마다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였습니다. 무모하다. 미친 짓이다. 실패할 게 뻔하다. 교수님이 하나씩 읽어내려 가셨어요. 조선업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초대형 선박 건조에 뛰어들었어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납기를 하루라도 어기면 계약이 취소되는 산업입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고 자본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수익성이 낮다. 위험하다.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합리적으로 계산했어요. 조선업은 변동성이 크고 경기에 민감하며 대규모 자본이 묶이는 산업이니까 차라리 고수익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올인했습니다. 울산에 거대한 조선소를 세웠어요. 기술자를 유럽에 보내 배우게 했고 납기와 품질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불황이 와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고부가가치 선박, 초대형 유조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에 섰습니다. 일본은 기술이 있었지만 한국이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마토모토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이건 더 극적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반도체 최강국이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했고 소재부터 장비까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판단은 이랬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단가가 낮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 치킨 게임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본은 메모리 시장을 점차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메모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불황이 와도 공장을 돌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생산을 중단할 때 한국만 계속 돌렸습니다. 수율 올리는 데 집착했고 양산 능력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사람과 엔지니어 중심으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불량률을 줄였고 공정을 개선했으며 속도를 높였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SK가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그 구도에서 점차 밀려났습니다. 2020년대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파운드리는 대만, 설계는 미국 이렇게 구도가 굳어졌어요.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에선 여전히 강하지만 최종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마토모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용광로 사진이었어요. 붉은 불빛이 처음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 붉은 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뼈대입니다. 철이 없으면 조선도, 자동차도, 기계도, 건설도 불가능해요. 당시에도 무모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먼저 깔고 갔어요. 철을 만든다는 건 남의 나라 산업을 빌려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가의 체온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로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교수님이 울산공단 사진을 띄우셨어요. 공장들이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화학, 자동차, 석유화학, 모든 게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산업 벨트를 설계한 겁니다. 공장과 항구와 도로가 하나로 연결됐고 생산과 수출이 직결됐어요. 한국은 도시를 키운 게 아니라 산업을 배치한 겁니다.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드라이브가 본격화됐습니다. 가발이나 섬유 같은 경공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산업으로 확장한 겁니다.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모두 동시에 밀어붙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속도와 강국으로 도약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한국은 여기서 두 번째 속도를 선택했어요. 1970년대 중반 한국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의 문제였어요. 이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도와줄까 말까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에 넣어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렸어요. 교수님이 개막식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조직력, 치안, 인프라, 국가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였어요. 개발도상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운영 실패예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당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 공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홍보가 아닙니다. 국격과 신뢰의 판정이에요. 전쟁 폐허 이미지에서 운영 가능한 국가, 산업국가, 파트너 이미지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지은 뒤 그 공장을 세계에 전시한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 이건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이 다른 건 이 마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입니다. 한국은 시대적 고난을 맞았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세계로부터 외면당했으며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경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조상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는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지켰으며 나라를 지켰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 DNA가 60년 전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발현된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기억할까요? 60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화면에 필리핀 국기가 떴습니다. 1966년 필리핀은 한국 대통령 방문을 거절했어요. 회의장 구석 자리에 앉혔고 중요하지 않게 취급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사진을 띄우셨어요. 필리핀 해군 기지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이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는 장면이었어요. BRP 콜라도 야비라는 이름을 달고 필리핀 국기를 개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건 판 게 아닙니다. 기증한 겁니다. 무료로 넘긴 거예요. 퇴역한 배지만 필리핀 해군에게는 가장 강력한 전력이 됐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시간의 일부를 필리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이 떴어요. FA-50 전투기였습니다. 2014년 필리핀은 한국에서 FA-50 12대를 도입했어요. 2025년 추가로 12대를 더 계약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진짜로 신뢰할 때 무기를 삽니다. 그것도 하늘을 맡길 무기를요. 교수님이 재난 시스템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홍수 예측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했어요. 기상청과 협력해서 관측 설비를 제공하고 인력을 교육했습니다. 물 관리와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힘만 준 게 아니라 살아남는 시스템을 함께 건넨 겁니다.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인도네시아 자료를 띄우셨어요. 인도네시아는 더 깊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는 협력이에요. KF-21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개발 주체는 한국이지만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고 같은 설계도를 보며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물건을 파는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하늘을 꿈꾸는 관계입니다. 티오시바이 고등 훈련기도 도입했어요. 2014년까지 16대를 받았고 2025년 추가로 6대를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 장비가 아닙니다. 조종, 정비, 부품, 훈련, 국가 운영 체계를 함께 들여오는 겁니다. 교수님이 잠수함 사진을 띄우셨어요. 바다의 힘은 더 극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조선사로부터 잠수함 3척을 도입했어요. 2019년 약 10억 달러 규모로 3척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일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건조됐고 기술 협력으로 진행됐어요. 잠수함은 국가 기밀의 결정체입니다. 그걸 맡긴다는 건 가장 깊은 단계의 신뢰예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이 준 건 자원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끝내는 능력이에요. 복잡한 이해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경험이고 훈련과 운용과 정비 체계를 묶어서 제공하는 거며 고위험 고기술을 신뢰 기반으로 이전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자료가 떴습니다. 2023년 말레이시아는 여러 경쟁자를 제치고 한국 FA-50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4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상이 만나 방산과 핵심 광물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강해진 뒤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1966년 마닐라에서 구석자리에 앉혔던 필리핀에게 한국은 초계함을 기증했습니다. 자원이 있다며 한국을 무시했던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 영국 연방의 자부심으로 한국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말레이시아가 지금은 한국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일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약은 유지되고 납기는 지켜지며 품질은 보장되어 한국산 무기의 진짜 힘은 성능이 아닙니다. 납기와 약속입니다. 손을 내민 곳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신뢰로 남았어요. 1966년 한국을 구석자리에 앉혔던 필리핀이 지금은 한국 전투기로 하늘을 지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인도네시아가 지금은 한국과 같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힘, 과거를 들추지 않는 품격, 손을 내미는 용기. 한국은 강해졌지만 약한 나라를 짓밟지 않았어요. 기억하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지금 한국입니까? 왜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대박났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6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선택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현재로 전환하셨습니다. 2026년 1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데이터였어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로즈가 맨 처음 물었던 것. 왜 한국입니까? 왜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대박났습니까? 교수님이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60년.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한국은 60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힘으로 강요할 수도 없어요. 오직 시간과 일관성으로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교수님이 트럼프 관련 뉴스를 띄우셨습니다. 트럼프는 약속 불이행의 상징이 됐어요. 어제 맺은 계약을 오늘 찢고 동맹국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협박하며 관세를 무기로 협상을 강요합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나토 동맹이 70년 넘게 유지됐지만 트럼프 한 사람이 그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언제 발을 빼고 나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로는 세계 2위지만 신뢰는 제로입니다. 교수님이 중국 관련 자료를 띄우셨어요. 자국민들조차 중국산 분유를 안 먹으려 하고 해외로 나가서 사오는 나라입니다. 계약을 맺어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기술을 주면 몰래 베껴가며 정치적 압박을 경제 무기로 사용해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가 뭡니까?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떴어요. 혼란할수록 신뢰는 가장 비싼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요. 테일러 우즈가 결론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60년 설계라고요.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정권이 10번 넘게 바뀌었지만 계약은 유지됐습니다. 경제 위기가 여러 번 왔지만 납기는 지켜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패닉 바잉 상태에서 한국만이 유일한 안전판이 된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시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중국과 일본이었어요. 중국은 시장 규모로, 일본은 기술력으로 아시아를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점차 한국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이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실제로 파트너를 선택할 때 많은 나라들이 유럽보다 한국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기술이 뛰어나고 역사가 깊고 경험이 풍부해요. 하지만 납기가 느리고 가격이 비싸며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반면 한국은요. 즉시 배송이 가능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정치적으로 단순해요. 계약하면 끝입니다. 중간에 조건이 바뀌지 않고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폴란드를 보십시오. 폴란드는 원래 독일과 프랑스 무기를 선호했어요. 같은 유럽 국가니까요. 하지만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빨리 무장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요. 6개월 안에 배송 가능하다고 했어요.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지만 납기가 5년 이상 걸려요. 한국 자주포는 1년 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 루마니아, 노르웨이 모두 같은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경제 전망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JP모건. 이건 미국의 거대한 투자 은행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곳이죠. 여기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코스피 6000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아까 설명했듯이 한국 경제의 체온계예요. 지금 5000인데 6000까지 간다는 건 20% 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머큐리라는 또 다른 금융 분석 기관도 같은 전망을 내놨어요. 머큐리는 유럽에 본사를 둔 곳인데 주로 보수적인 분석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에서조차 한국의 폭발적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국방력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 국방력입니다. 이미 국가 규모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순위예요. 그런데 최근 해외 군사 전문지들에서 한국이 조만간 세계 4위, 아니 3위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앞으로 5년간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수익이 다시 신무기 개발에 재투입되고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오며 그게 또 수출되는 선순환이 시작됐어요. 5년 후 한국은 미국도 부러워할 만한 무기들로 가득한 진짜 최첨단 군사 강대국이 돼 있을 겁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10위권인데 5위권 진입이 임박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수직 상승 중이니까요. 교수님이 문화 관련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문화력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건 경제력이나 군사력과는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동경합니다. 이 정도면 문화력 세계 1위급이에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경제력 5위권, 국방력 3위 예상, 문화력 1위급.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요.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이 둘이 합쳐지는 순간 그때 한국이 얼마나 강력해질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구 8천만, 풍부한 지하자원, 세계 최고 수준 기술, 검증된 신뢰, 이 모든 게 합쳐지면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테일러 우즈가 보낸 최종 분석 보고서였어요. 테일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강대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다고요. 미국은 한국 반도체 없이 인공지능을 못 만들고 유럽은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못 만들며 전 세계는 한국 무기 없이 재무장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과거의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경제력으로 압박하고 자원으로 통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힘은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없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됐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빠지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멈춥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빠지면 전기차와 로봇 산업이 무너져요.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빠지면 수십 개 국가가 재무장을 못합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총이나 미사일보다 강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군사력은 위협할 수 있지만 신뢰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큰 글씨를 쓰셨어요. 힘 신뢰. 이게 2026년 국제정치의 새로운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한국은 최고점에 서 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이제 답을 알겠습니까? 한국은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게 외면당한 나라였어요. 필리핀에게, 태국에게, 인도네시아에게, 말레이시아에게, 심지어 아프리카 신생국들에게까지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축적을 선택했습니다. 가난을 우리 대에서 끝내자. 다음 세대는 고개 숙이지 않게 하자. 그 다짐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 세계가 무모하다고 해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고, 한국 기술을 배우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릴 때, 중국이 신뢰를 잃어갈 때, 유럽이 납기를 못 맞출 때, 한국만이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띄우셨어요. 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배당입니다. 60년간 쌓아온 신뢰가 지금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게 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적어야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배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첫 줄을 썼습니다. 힘은 신뢰다. 그 다음 줄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복수할 자격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충분했지만 복수라는 과거 지향적 선택 대신 축적이라는 미래 지향적 길을 택한 유일한 나라라고. 세 번째 줄을 적을 때는 손이 더 떨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틀렸던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고 힘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시며 칠판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념적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학기 내내 배웠던 국제정치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불충분했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GDP와 군사비와 자원과 동맹이라는 네 가지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오늘날 국제 질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측정 가능한 물질적 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크게 적으셨습니다. 신뢰,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자 납기를 맞추는 능력이며 품질을 보장하는 능력인 동시에 정권이 10번 바뀌어도 계약을 유지하는 능력이 바로 2026년 국제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에서 한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점에 서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과거에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분이 명확했고 미국이 중심이며 유럽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변부로 분류됐는데 한국 역시 도움받는 나라이자 따라가는 나라이며 의존하는 나라로 주변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분법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규범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범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납기는 즉시 배송 가능하고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장하며 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는 최소화돼 있다는 이 네 가지가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국제거래의 기준이 됐고 이제 전 세계가 이 기준을 따라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한국은 도덕적 권위를 가졌는데 이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판에서 나오는 도덕성이며 동시에 실천적 권위도 가졌는데 이는 실제로 만들어내고 실제로 배송하며 실제로 결과를 보여주는 실행력에서 나오는 권위라는 겁니다. 도덕과 실천이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국제 질서의 새로운 중력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력장의 이름이 바로 신뢰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계속 노트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도덕적 권위와 실천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이며 중심과 주변이라는 낡은 구분은 무너졌고 신뢰라는 새로운 힘의 기준이 세워졌다고 적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는 힘을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자 필요하다면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서구 열강에게 당한 굴욕을 아시아 전체에 복수했고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치욕을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며 복수했으며 러시아는 냉전 패배의 상처를 주변국 침공으로 복수하고 있고 중국은 100년의 치욕을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제정치의 공식이었고 외면당하면 기억하며 힘을 얻으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외면당한 나라 중 하나였고 필리핀에게도 태국에게도 인도네시아에게도 말레이시아에게도 심지어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에게까지 존재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회의장 구석 자리에 앉혀지고 초대장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복수할 자격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충분했고 힘을 키운 뒤 과거를 기억하며 자신을 무시했던 나라들을 똑같이 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고 대신 손을 내밀었으며 필리핀에게는 초계함을 기증했고 인도네시아와는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때까지 묵묵히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며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결단이고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과거만을 향하지만 선택은 미래를 열어주고 분노는 파괴만 낳지만 다짐은 창조를 이끌어내며 과거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 갇히지만 미래로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60년 전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바로 그 선택을 했고 세계가 비웃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모두가 무모하다고 할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강의가 끝나갈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됐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줬으며 자원이 없어도 인구가 적어도 땅이 좁아도 신뢰와 성실함만 있다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에게도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과거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손을 내밀며 함께 성장하자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앞서간 선배이자 손을 내미는 파트너가 됐고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료가 됐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했지만 약속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고 세계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신뢰만은 끝까지 지켰으며 구석자리에 앉혀졌어도 품격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됐고 전 세계가 가장 의존하는 나라가 됐으며 혼란의 시대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중심이 됐습니다. 5년 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돼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만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며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한국은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며 경제 규모로는 세계 5위권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국방력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 수준까지 올라서며 문화 영향력으로는 이미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든 면에서 완성된 강대국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한국은 누구도 짓밟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점인데 왜냐하면 한국은 60년 동안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신뢰를 쌓는 법만을 배워왔으니까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노트를 덮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고 오늘 하루가 제3년 하버드 생활 전체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GDP로 나라를 평가하고 군사비로 힘을 측정하며 자원으로 미래를 예측하던 그 모든 공식이 불충분했다는 걸 깨달았고 진짜 중요한 건 신뢰였으며 약속이었고 일관성이었으며 품격이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모든 걸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보여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천천히 일어나 강의실 밖으로 나왔지만 머릿속은 계속 오늘 배운 것들로 가득했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게 바랍니다. 힘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걸 깨달으시며 신뢰를 쌓는 것이 무기를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힘이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그 신뢰의 길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걸어가시고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주시며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에게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것을 단순한 경제성장 스토리나 기적적인 발전 사례로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의 증명이자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시며 복수라는 과거 지향적 감정보다는 축적이라는 미래 지향적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고 분노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미래를 만들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축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한국은 6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던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미래를 택했고 축적을 선택했으며 신뢰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세계 질서의 중심을 이동시켰으며 힘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으로서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든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수라는 쉬운 길 대신 축적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분노라는 순간의 감정 대신 다짐이라는 지속적인 의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돌아볼 때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라고 당신들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이 6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남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한 나라의 성공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고 중간쯤에서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마음 한켠이 괜히 묵직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를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고 분노보다 다짐을, 복수보다 축적을 선택한 시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이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힘을 갖기 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힘을 가진 뒤에도 그 선택을 지킬 수 있었는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라의 이야기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억울했던 순간, 무시당했던 기억,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같은 선택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